원장님들 스스로도 좀 본인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보약을 좀 먹고 있는지 이 부분 그쵸. 알고 싶거든요. 자, 원장님도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한약 먹고 아, 방송에 네. 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들거나 아니면 피곤함이 심하면 누구나 이렇게 보약 같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봄, 가을처럼 이제 기온의 변화가 심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보약을 더 떠올리기가 쉬운데 한약의 대표 명사가 보약이라서 우리가 보약과 뭔가 치료약 이런 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전체의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는 그런 방법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약이랑 보약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는 별로 생각보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봄, 가을 보약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속설들이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보약에 관한. 봄이나 가을철에 챙겨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언제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계절에 따라서 더 네. 언제 좋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원장님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여름에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 맞아. 그죠. 실제로 저희가 네. 진료 현장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상태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내 몸이 뭔가 한약의 도움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그때는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되겠고 약이 없이도 내가 운동이나 식생활로만으로도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 굳이 한약뿐만 아니라 어떤 약도 필요하지가 않겠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봄, 가을 때보다 더 이렇게 한약을 생각이 나고 보약을 챙겨 먹게 되는 이유는 결국 봄, 가을은 기온의 변화가 큰 환절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람 몸이 1년 내내 기간 중에서도 가장 체력적 소모가 많은 게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인데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봄에 한약을 지으러 오실 때랑 가을에 한약을 지으러 오실 때는 환자분들도 오실 때 조금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봄에는 보통 피로감을 특히나 더 많이 호소하셔요. 네. 우리 춘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굉장히 나른하고 사람이 좀 지침을 몸소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더 피로 회복의 목적으로 많이 대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가을철이 되면 이제 날이 쌀쌀해지잖아요. 맞아요. 그쵸. 누구나 감기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만약에 한약을 지으러 오실 때는 대부분 면역력을 높이고자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 뭐 간독성이 높아졌다거나 만약 간 수치가 높아져서 간경화가 생겼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쵸. 대중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처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약의 그 억울한 오해를 저희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한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농축액입니다. 홍삼도 결국은 농축액이고요. 그쵸. 뭐 석류라든가 그밖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거의 대부분 농축액으로 되어 있는데 농축을 하게 되면 작은 양으로도 그 성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게 간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더 클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은 홈쇼핑이며 여러 매장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팔고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의 건강기능식품만 드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하루에도 3개, 4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서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간이거든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약을 먹었을 때도, 피곤했을 때도, 그리고 술을 먹었을 때도 해독하는 것도 다 간인데 이미 피로와 알코올 등에서 지쳐 있는 간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농축액들이 더욱더 간에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간 수치를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약이 간 수치를 높이는 경우보다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더 간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오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주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와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미국 XCI 논문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밝혀냈는데 실제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약을 투여를 하고
한약 복용 전후의 간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간 수치가 나빠진 경우보다 오히려 좋아진 경우가 실제로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아주 극소수가 실제로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진 걸로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정말로 한약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한약 복용을 망설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혁진 원장님 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산후보약을 좀 지어드렸나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두 아이 출산과 함께 바로 그날부터 산후보약을 먹었습니다. 바로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네. 최대한 출산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산후보약을 챙겨 드시는 게 좋거든요. 음.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의 크기가 몇 배 정도 커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자그마치 500배나 커진다고 500 배요? 합니다. 네. 와. 기존의 여성의 자궁의 크기는 본인의 한 주먹 크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되고 만삭이 될 때쯤이면 거의 자궁의 크기가 500배밖에 가까이 커진다고 하는데 결국 산후보약의 핵심은요. 이렇게 늘어났던 자궁이 빠른 시간 내에 수축이 되면서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 분비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궁도 결국은 근육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드는 이런 수축력이 있는 건데 얼마큼 잘 수축이 돼서 자궁 안에 노폐물, 오로들이 잘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산모의 건강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출산 이후에 빨리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요? 황제 산후조리원, 네. 귀족 산후조리원 해가지고 그쵸. 굉장히 고가의 강남의 유명 산후조리원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산후조리원 가면 출산 이후에 바로 산후보약이 나옵니다.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만큼 네.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 챙겨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후보약은 여성분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출산하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손주분이 지금 10살이에요. 예, 예. 키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키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럼 또래 친구들보단 좀 작다고 하나요? 키는 좀 이렇게 큰 편이죠. 키는. 키는 좀 커요. 예. 그런데 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마른 느낌이군요, 예, 예. 지금. 지금 한 10살인데 한 30kg 정도 나가나? 그래요. 네. 실제로 뭐 나이에 비해서만 봐도 좀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지금은 학교 예. 다닐 때 항상 말랐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예, 저 예. 같은 경우도 소화기 기능이 어렸을 때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예. 저한테도 컴플렉스였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게 굉장히 좀 컴플렉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고 한약 처방을 받고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실제로 몸무게도 좀 더 늘고 키도 더 부쩍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더 관심이 있는 거는 대부분 몸무게보다는 키예요. 예, 예. 예, 요즘 아이들도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더 마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아이들이 키 크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키가 예. 크려면요, 사람 몸도요,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도 높이 자랄 때는 먼저 부피 성장을 한 다음에 길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 사람도 역시 부피가 먼저 성장이 되고, 즉 바꿔서 말하면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키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잘 먹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살을 찌기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한약을 먹는다고 몸무게가 부쩍부쩍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소화기 기능 자체가 지금 아직 미숙했던 부분들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좀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이제 내 몸의 키와 몸무게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처방을 하면서 복용을 하면 좀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이런 몸무게를 체중을 늘려나간다거나 키를 크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순히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보너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손주분 사랑하시는 손주분 한번 함께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단받고 한번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디스크나 관절염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는 네. 추나요법이 이 ADHD 치료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DHD를 간단하게 하면 뇌의 컨트롤 능력을 잃어버린 아이들이거든요. 결국에 뇌의 명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뇌에서 각 인체 부위에 신경 자극을 주고 거꾸로 인체 말단에서도 뇌로 신경 자극을 주게 되게 되는데 이 바로 뇌에서 나온 중추신경이 척추에서 모두 다 신경으로 갈라져서 인체 말단까지 다 퍼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척추 관절 부분에 뭔가 틀어진 손상이 있게 되면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보통 ADHD 아이들은 이 척추 관절 그리고 근육들이 뇌들과 다르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굳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추나요법을 병행을 한다면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부위적으로 봤을 때는 경추, 흉추, 즉 목과 등 쪽에 있는 척추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주는 게 이 ADHD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밖에 이렇게 아이가 증상이 나타나면은 네. 부모님들이나 주변인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나 많이 안아주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안아주는 순간 심장과 심장에서의 그 서로의 이 온도가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때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부모님도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아이를 더 강압적으로 억누르게 나도 모르게 훈육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가정 내에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직접 참여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ADHD 환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리 아기한테 예민하게 굴어서 아니면 내가 태교를 잘못해서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 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환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뇌의 전두엽이라는 부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 병이 우리 아이에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이런 자책으로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보호자분들이 힘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좀 더 사회성을 갖고 또 자존감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게 우리 아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